다음에 이제 이 10,000불이 그래서 20,000불 되는데 이것도 또 12년 걸렸죠. 근데 겨우 2배 되는데 12년 걸렸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30,000불 되는데 11년 걸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년 만에 35,000불, 36,0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직 상승하는 이러한 성격을 이룬 거기 여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뭘 한 거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 1962년부터 60년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 분들 중에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62년이면 아까 국민수도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100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나라예요. 먹을 것도 없고 미군이 밀가루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하면 또 통조림 갖다 주면 그걸로 끼니 때우고 하던 나라인데 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 진짜 미국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고마워야 돼요. 우리한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 산업을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먹는 거보다도 나한테 돈 줘라, 나 그거 갖고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석탄, 철도, 에너지원, 도로, 철도 한번 사회간접자본 이거 안 만들면 안 된다. 산업이라는 건 이게 있어야 만든다. 그리고 공장은 정유, 비료, 화학성, 시멘트. 정유 3개 지금 아까 5위라고 그랬죠. 제철 5위고 자동차, 조선 뭐 다 5위, 1위 뭐 전부 이때부터 이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탐유리 만들고 뭐 도대체 먹을 것만 먹기도 저기 한 나라에서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나 진짜 우리 그 선배님들 그 조상님들이 의회 분들이 진짜 난 너 이 경제개발 이걸 보면서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어디 계획을 이런 걸 세우냐?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그 돈은 미국 원조 자금 이게 제일 커요. 우리 월남 파병했죠? 이거 한 10억 불 벌었습니다. 파독 강보관서 이거 한 4억 불. 뭐 이거 말고도 등등 몇 가지가 더 있죠. 이거 다 푼돈이에요. 이게 14억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저 경제계 1차에서 7차까지 5개년 계획이 97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복 7개라 그렇게 색깔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62년도 하자마자 시멘트 공장부터 확장했어요. 63년도에 64년도에 울산 정유공장 준공시키고, 그 다음에 65년도에는 태국의 고속도로. 도대체 외국에 벌써 뭘 한다 그 고속도로 건설하러 나갔어.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뭐 그냥 머리 뒤바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6년도에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거 2년 만에 끝나고 요거는 5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 포항지철 전에 현대자동차를 67년도에 만들어갖고 68년도에 코티나를 출시를 했습니다. 무슨 자동차를 1년 만에 만들어요. 성질이 더럽게 급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빨리빨리 너희들은 성급해서 뭐 하나 성실하게 못하고 맨날 반성대만 하고 얼마나 야단 많이 맞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냥 2년 설립하고 1년이면 그냥 자동차 뚝딱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조선소 더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백사장 있을 때 그냥 수주해 갖고 서고 했던 거. 그래서 67년, 68년에서 68년부터 자동차 만들기 시작했고요. 포항지철은 68년도에 설립했고 78년도에 준공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미국 애들이 돈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 우리가 주는 돈은 1차 산업 이거 포항지철을 1차 산업할 때 바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네 이거 만들지? 지금 드는 돈으로 이거 절대로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급한 대로 처럼 찾아 쓰고 일단 먹는 거 하는데 해결해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돈은 우리가 뭐 이거 만드는데 쓰겠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거죠. 더 웃기는 것도 있어요. 산림 녹화라고 돈을 줬는데 우리는 막 시멘트 공장 하는 데만 갖다 쓰고 영탄 공장 하는 데만 돈을 갖다 쓰니까 너 왜 여기다 쓰냐고. 근데 그걸 막 우리 숨기지도 않고 그걸 거기다 썼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봐라. 여기 우리 아궁이에 나무 심어봐야 석탄 공장 안 만들면 창광 만들고 설탕 공장 안 만들면 이 나무 잘라다 다 이쁠 때면 다 소용없다 이거.
그러니까 설탕 공장 만들었는데 네 말이 맞다. 그다음에 야 그럼 시멘트 공장 왜 만들어? 여기 집들 봐라 다 나무로 만들었지 않냐. 그냥 나무 심어봐야 다 잘라서 이제 집 만드는 데 쓴다고 다루만 오두막들 만드는 데다 쓴다. 그러니까 나무 대신에 콘크리트를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도 맞다 그래갖고 계속 식목 자금을 주고 우리는 계속 그걸로 시멘트 공장 만들고 연탄 공장 만들었다 봅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 포항지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도 요게 이제 조선소 71년 착공해서 74년 준공이 됐는데 뭐 이때 이제 말하자면 그 유명한 정주영이 백사장 사진하고 그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가서 거북선 보여주고 해서 맨 땅에 해당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 그 사인 스토리가 첫 번째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미친 사람이 그 한두 푼 단위 돈을 그렇게 주고 발전을 하겠습니까? 오나시스가 발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유공장 만드는 데 이유가 있고 이거를 만들면서 원유를 사는 우리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사는 우리가 원유는 오나시스한테 믿고 운반은 오나시스한테 맡겨. 그리고 오나시스한테 너 오나시스 만드는 유조선은 우리한테 맡겨. 우리한테 맡겨 여기 우리한테 맡겨. 그리고 이거 만드는 우리 배 맡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국은행 가서 넌 돈 네가 좀 빌려줘. 그 말도 안 되는 봉기금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전략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64년도에 이렇게 만든 것이 세월이 지나서 세계 5위, 수출은 세계 3위입니다. 도대체 원유 한 방울 안 들어가 미국 일본에다가 수출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포항제철 이거 만든 것도 지금 조각능력 세계 5위, 수출 따지면 이것도 3위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울산조선소 이렇게 해갖고 울산조선소 이거 만드니까 바로 삼성대우도 조선소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4년도, 80년도, 81년도 하니까 80년도 대우가 준공하자마자 2년부터는 세계 2위가 됐습니다. 83년도에 바로 세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만 싸웁니다. 이때부터. 거기부터 10년을 일본하고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93년도에 세계 1위가 돼서 그때부터는 조선을 우리가 독식하는데 조선 시장은 아까도 제가 보여줬습니다만 큰 시장이 아닙니다. 300억, 400억 완전히 1등해버리 700억, 700억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전투한 항공모함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도 이렇게 만들면서 판매량 600대, 700만 대 세계 3위 해갖고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이미 세계 5위를 달성했고 자동차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멘트도 세계 13위가 76년도에 이미 13위에요, 세계. 이때 건설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93년도에 세계 5위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93년도 5위가 쭉 2007년도까지 세계 5위였어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2007년도까지니까 이제 10년을 세계 5위를 쭉 했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을 해서 지금 10위까지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건설의 물량이 이제 국내 건설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 모든 걸 보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미래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고속도로 진출했죠. 경부고속도로였죠. 근데 여기에 사우디 주베이랑이 76년도에 9.6억 불인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억 불이 안 됐어요. 국가 예산이 4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 생산이 100억 불이 안 됐을 때가요. 10분의 총 생산의 10분의 1을 한 개 회사가 한 개 현장에서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혁신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5위에 우리가 715분 세계 5위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건설 누적 수주가 9,700억 달러, 1,000조 원을 넘어가는 약 1,100조를 넘어가는 그러한 그 실적을 냈죠. 자,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어스한 그 어떻게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미국의 원조장, 미국 원조장 받고 고맙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근데 뭘 알고 고마워야죠. 아무것도 모를 게 아니고. 요게 뭐냐면 이제 62년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도는 우리 무조건 다 경제개발에다 다 집어넣고 그 전에 한도는 이거 먹고 사는데
줄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인데 이거 이외에도 미국은 자기네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44억 불. 근데 이 돈이요 지금 44억 불 가치가 아닙니다. 이게 70년 전 44억 불은요 그게 10배가 아니라 최소한 40배, 50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를 미국이 그 45년도 해방될 때부터 쭉 가다가 이제 우리 군정 끝나니까 갈래하고 점점 좀 내리는데 6.25 전쟁이 딱 터지면서 바로 또 다시 이제 원조 수가 늘어나는데 이때는 전쟁 터지니까 유엔에서도 참전했으니까 유엔에서도 구호금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유엔에서 나온 구호금은 내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거 구호금도 전부 다 미국이 낸 돈입니다. 결국은 이거든 다 미국이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돈으로 이 합쳐서 445억 불, 여기 유엔은 뭐 한 5.8억 불, 여기 39억 불 낸 거로 돼 있는데 합쳐서 이것도 미국 낸 거기 때문에 이게 44억 불 자체가 전부 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다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을 보시면은요, 이제 쫙 이런 요거는요, 요거 전에 이제 뭐냐면 이 전체 기간을 본 게 아니라 요 구간만 봤습니다. 이 전체 건 보면 여기가 스케일이 너무 낮아갖고 여기 벼다드는 걸 볼 수가 없어갖고 요 구간만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까지의 구간을 보면 하여튼 요런 미국 원조 자금이 12억, 그 다음에 그 파독 13억이죠. 이게 4억, 이게 10억, 한일 청구권. 일본 애들이 그렇게 뭐 우리 빚다고 받다고 하는데 얘들이 3억 줬어요. 3억. 그것도 60년까지 7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년에 3천억씩 10년 걸려서 3억 줬습니다. 그리고 주배량이 10억이 76년에 들어왔고요. 물론 그 사이에도 이제 아주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돈들, 큰 것들 외에도 쭉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옛날 우리나라 적자다, 이제 망해간다, 큰일 났다, 이제 흑자 좀 봐야 되는데 뭐 하는데 그 국민들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정부에서 사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기라고 하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단합시키는 사기라면 얼마든지 호응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해외 건설의 동향을 보니까요. 60년 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의 변화를 보니까 쭉 뭐 이렇게 해외 건설 추이가 이제 플랜트 토목 건축에서 이 3대 그 종목으로 봤을 때 보면은 초기에는 뭐 토목과 건축이 쭉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 파란색 플랜트가 뭐 조금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갑자기 2004년 5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해외 건설 수주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300억을 기준으로 한번 서거 보니까 2005년 이후는 항상 300억이 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300억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조선이거든요, 조선이 이거예요. 자동차도 잘못됐을 때는 요 근처에서 헤맬 때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700억입니다. 근데 이거 좀 이따 다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IMF 때까지는 이러는데 여기 앞에서 보시면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그때 2차 오일 쇼크에서는 2차 오일 쇼크 날 때는 우리가 딱 충격받아서 떨어졌죠. 그러자마자 바로 우리는 해외 건설이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갈게요? 중동 너희들 오일 쇼크 나서 돈 많지. 우리가 중동에 가서 돈 거기 중동에 모인 돈 다 끌어왔습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그 당시 환율로 보면 이게 오늘날로 보면 몇백억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저건 주배량 한 수주 9.6억 불, 10억 불 정도 되는 이게 딱 3년 만에 딱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해외 건설의 촉진제가 된 거죠. IMF가 선택 없었다면 해외 건설도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갔을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건설 누적 실적을 보면은요. 92년도에 1000불이에요. 1000억 불. 2006년도에 2000억 불, 2008년도에 3000억 불, 2010년도에 4000억 불, 2012년도에 5000억 불, 쭉 해서 2011년도까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주배량이 10억을 말씀드렸는데요. KLC 시타워
여러분들은 말레이시아 그 K14 다 아시죠? 대만의 타이베이 101, 그 다음에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그 다음에 그 서울 잠실 롯데타워. 전부 다 요거 세 개는 몽땅 다 삼성건설이 졌습니다. 요거는 롯데건설이 졌는데 삼성의 엔지니어도 제가 졌습니다. 제가 막 욕했어요. 여기 혹시 롯데건설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엔진을 끌어와서 이 건설 끝나고는 초고층 빌딩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초고층 팀이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 끝내고.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영업력이 없으면요 기술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라시아 여기 이제 이순신 대교가 1,545m,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터널, 그 다음에 비스마야 신도시, 차나칼라 대교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이게 전부 다 세계적인, 전부 다 여기 있는 건물이나 교량들이 세계적인 구조물입니다. 세계 최대, 뭐 최장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가 아닌 것들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해외 건설에서는 지금 10위 정도 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가서 해준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거 차나칼라 대교하고 유라시아 터는 둘 다 터키거든. 터키도 자기네 해외 건설 시장에서 쟤네들이 한 15위, 16위 정도 하는 나라예요. 근데 못 만들어요, 이거.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자, 주베이랑이 이런 저기 만드는데 70년도 국가에서는 45%. 이게 그 당시에 그 20세기 최대 공사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있고, 비스마의 신도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적입니다. 500만 평에다가 우리 10만 가구, 분당 신도시를 그냥 한 개에서 그냥 한꺼번에 하나 공법이, 하나 건설. 완전 여기에는 이 공사를 할 때 그냥 프리캐스트니까 조립을 해줬습니다. 공장 생산한 거죠. 차나칼라 대교도 세계 최장 교량입니다. 현재 18년, 22년이고요. 돈이고요. 유라시아 터널도 해저 터널 최장경 해저 터널로서 제일 긴 건 아니고 규모가 제일 큽니다. 직경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짧게 했고요. 이런 돈들을 우리가 다 벌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해외 건설 그동안 지난 60년 동안 한 거 보니까 플랜트가 56%, 토목 건축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적 보니까 중동화가 아시아가 되는데 중동도 큽니다. 근데 아마 이건 조만간 바뀌게 될 겁니다. 요것도 바뀌고 요것도 바뀝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지 전 세계 해외 시장은 요거 세 개가 3등분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옛날에는 그냥 뭐 건축이 좀 지배적이었다가 점점 산업 플랜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중동이 완전 지배적이다. 중동이 점점 주고 아시아가 좀 더 크다.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아시아하고 중동을 집중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공략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워낙 거기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적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중동과 아시아가 비슷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아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중동이든 아시아든 다 아시아 아닙니까, 그죠? 육지 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육지 면적이 30%를 차지하고, 그 인구로 보면 60%를 차지하고요. GDP는 유럽이 더 큽니다, 약간. 그런데 시멘트 생산, 전 세계 생산되는 시멘트의 80%가 아시아입니다. 그럼 건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건 80% 중에 60%가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410km짜리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요. 중국 애들은 북경 좀 북쪽에서 그 광동까지 가면 5,000km입니다. 그거 남북으로 5개 깔고요. 동서로 4개를 깝니다. 합쳐서 5만 km를 갑니다, 걔네들은. 우리는 어떻게 딱 깔아봐야 2,000km인데 게임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주요식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의 수출에 대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과 이 해외 건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네 개 수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도체도 쭉 보다 보면 뭐 별거 없었어요. 같이 이제 오락내락 하다가 여기 2012년부터 혼자서 약간 튀기 시작해갖고 2016년도에 점프를 뛴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국은 다른 비슷한 수준, 다 얼마죠? 여기
선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 400억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선박은. 선박은 그렇고 자동차는 그래도 좀 자동차하고 석유 제품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이 건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월등하게 큰 수주를 이미 2008년부터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년 동안 대한민국 1등 수출품이었습니다. 반도체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외 건설 시장은요, 기술력과 기획력만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해외 건설 시장에서 부동의 1위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갑자기 2010년에 저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22년에 세계 1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독일을 완전히 20% 이상 제끼고요. 결국은 기술력과 기획력과 자금을 갖추고 있으면 순식간에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건설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할 때 미국의 제가 이제 뭘 보여드려요? 미국의 건설, 주택 건설. 오늘 주택 관련된 분이 오신다고 해요. 주택 건설을 보여드리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이게 밀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달러입니다. 1000만 달러, 1억 달러, 10억, 100억, 1000억, 1조 달러예요.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건물 짓는 게 1200조입니다. 우리 만약 건설회사가 나가갖고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M&A를 하면 됩니다. 1200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1조 2천억 달러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돈은 거의 1500조 원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는 총 생산하고 안 먹는 규모예요. 건축연명정도 우리나라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증가하고 있다가 조금 내리막이다. 신축주택 보면은 일본은 계속 내리막이고 우리는 그래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를. 근데 우리 일본이 내려가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모든 팩터가 뭐에 관련되냐면 인구입니다. 인구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 면적하고 인구하고 이것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하도 뭐 30분 내까지 제가 그거는 또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게 뭘 의미하는지. 건축은 그냥 지구형 뭐 이런 것들 뭐 비슷비슷하게 있고 자재별로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가 뭐 거의 뭐 다 이걸로 진다고 보시면 과언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네옴시티는 뭐 특히 이제 지금 전 세계 화두가 되는 건데요. 뭐 폭이 20m, 뭐 이거 사실 이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면적이 44명이고 900만 명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서울시를 한꺼번에 짓겠다는 얘기인 거죠. 우린 분당 신도시였는데 겨우 뭐 이런 저기가 있고 현대건설은 이제 110km짜리 이 고속철도 터널을 이미 시공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산지 있는 부분 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저거 웃긴다. 뭐냐면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 벽을 따르면 저층부의 채광이 될 거냐 슬림화 되고 빈부격차가 되냐 고층이 되면요 바람도 생기고 내부 이동 문제 있고 재단 대비 어떻게 할 거냐 개인 고통이 아예 없는 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 그림은 아무리 봐도 많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막 200m 외벽을 전부 태양전지로 깐다고 그랬고요. 이게 보면 태양벽 사이에 야 이해에서 살라고 딱 이런데 살기 싫은데 여기 200m인데 살기 싫어요. 이거는 왕으로서 저 아래 국민들 아래 것들로 보고 니들은 여기 살아 편하게 해줄게. 이 왕의 그러한 자기 절대권을 갖고 있다는 나는 귀한 사람이고 너는 저기다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무슨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만화죠. 그리고 그 해안가에다가 이쪽이 육지입니다. 이쪽이 바다에서 섬. 여기다 뭐 공단을 만들고 여기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한다. 사우디에서 무슨 공단을 만들지 모르겠네요. 자기네 있는 산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다가 이런 휴양지 만들겠다고 그랬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네옴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만 저는 뭐 그냥 이따 뭐 궁금하시면 같이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지배자가 누구냐? 3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아다시피 컴퓨터와 인터넷이거든요.
컴퓨터 인터넷인데 이 컴퓨터 인터넷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미국 회사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회사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왔네 지금. 이걸 띄워놓고 좀 이상한데. 여기서 보면은요, 저 100개, 전 세계 100개 그 제일 큰 회사가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중국이고요. 일본,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하나씩, 나머지 뭐 이렇게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거라도 가까이라도 있으니까 좀 다행이죠. 자, 여기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걸 보니까 뭐냐면 3차 산업의 지배자가 애플. 왜 애플을 제가 3차 산업이냐면 컴퓨터 인터넷인데 애플이 바로 저 컴퓨터를 핸드폰,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애플이거든요. 저는 애플은 이 3차 산업혁명의 그 산물을 갖고 장사하고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그다음에 요 컴퓨터 인터넷은 10, TSMC, 텐센트, 엔비디아, 알리바바 등이 있고 이 삼성은 사실 여기에 좀 뒷자리가 있습니다. 한때는 9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3인가 16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3차 산업은 우리나라도 이 3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다 개발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뭐야 인터넷에서 하는 게 그 뭐야 싸이월드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카톡 뭐그 뒤에 났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영업이 못 따라 기술은 됐는데 영업이 못 따라서 망한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 두 가지가 세계 경제 산업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4차 산업혁명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는 무조건 빅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작동을 안 합니다. AI와 빅데이터는 따라다니는 거고요.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BIM 드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근데 이 기술들이 전부 다 혁신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과 그다음에 이 AI가 있음으로 해서 이 뒷부분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과물들로 나오는 것들이 하이퍼튜브, 수중터널, 스마트 도시, 지하 도시 같은 이 초대형 건설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수중터널 왜 하고 스마트 도시 그게 뭐 도움 될까? 지하 도시 난 거기 안 살래. 지하 들어가지 여기 여러분들 아파트나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여기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아시겠어요? 구분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거야. 자, 산업혁명이라는 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증기입니다. 증기, 동력화, 사람을 바꾼 거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력.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것들 나왔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고요.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다양한 거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놓쳐서 아까 그 미국하고 격차. 미국은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던 이유가 3차 산업. 정말 인터넷 깔아놓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만 걷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전부 다. 4차 산업이 되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보셨던 것들이 다 자동화, 무인화, 아니면 원격화 그런 것들을 다 건설에서 두루두루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포크레인 같은 건데 포크레인은 이렇게 파는 걸 이렇게만 파는 걸 자동화하는 거 쉽죠. 근데 포크레인은 어떻게 자동화하면 앉아서 이렇게 이 경사면을 만드는데 이렇게 파게끔 만들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 파죠. 근데 자동 로봇은 저걸 자동화하는 로봇을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이 포크레인은 조종하는 조종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거를 프로그래밍해서 수출하는 3D 설계도도 이제 3D 도면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 포크레인이 너 어느 지역 가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하고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엔지니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1965년도 이정문 화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65년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면 60년 전이거든요. 60년 전인데 여기 보면요, 달나라가는 로켓, 태양열 이용하는 컴퓨터도 쓴다, 전기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전파 신문 다 있어요. 60년대 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미국에서 한번 상 줬다고 하죠. 무슨 상인까지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랬어요, 이걸. 이제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이거 이 정도는 나도 그릴 것 같아. 웬만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많이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
이게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경제성이 있고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 인프라 건설사업은 여기 뭐 AI로 다 저기 되고 전부 뭐 로봇이 저기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그냥 뭐 많이 듣던 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가상화 하려면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대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되니까 중소기업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중소기업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TSMC가 거느린 중소기업이 10,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개 회사에 있는 인원들이 머리를 모으는데 우리는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만 머리를 쓰고 있죠.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건설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게 딱 해서 옛날에는 설계하고 시공, 그 중에서도 시공만 하다가 설계로 확장하다가 이제 기획까지도 하고 이제는 선진국이 되면 이쪽에 비중이 더 커집니다. 이쪽에 비중이 더 커져요. 이거하고 이쪽하고가 반만 됩니다. 근데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건 한 자동화하고 큰 건설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가서 뭐 뜯어 고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했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이러한 AI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되면 이 일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의 이러한 그 국가 경제하고 건설 산업이 어떻다는 걸 세부적으로 알았을 때 그 4차 산업혁명이 얼마만한 어떤 분야에 어떤 임팩트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비전. 건설 산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2020년도 토목학회 회장을 할 때 만든 겁니다. 이게 이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갖고 사실 제가 맨날 밤새고 심지어는 동영상도 제가 시나리오까지 다 뜯어고쳐가면서 처음에 만드는 게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어쨌든 산업시대는 이미 이제 그동안은 대대적인 기반 시설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갖고 반쪽에서 열반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는데 2010년부터 시작돼 이미 10년 전 됐어요. 벌써 4,000원. 이거를 도약의 계기가 우리한테 찬스가 온 거다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선진국 장벽 넘어갈 수 있다. 실제로 근데 거꾸로 미국이 더 빨랐습니다. 얘들이 이미 건설회사 중에 기획, 설계, 시공 그거를 완전 전 프로세스를 자동화했습니다. 그게 유니콘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회사 만든 지 7년 이내에 1조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 회사가 되면 건설 분야의 유일한 유니콘 기업이 바로 그 회사입니다. 기획, 설계, 시공을 완전 자동화해갖고 풀 프로세스를 했더니 생산성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그림 중에 고르면 2달 내로 완성. 4차 기술혁명 이거 무섭습니다. 건설 지정이 현재는 우리나라 뭐 좁았고 축소되고 있고 유지보수가 균형 있고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해외 시장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짧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세 가지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대충 우리가 뭐 어디서 그냥 얘기 듣던 식으로 듣던 거하고 오늘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보면서 그것도 커브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점프가 어떻게 생겼냐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가 활동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고쳐야 됩니다. 저는 건설에 관련된 것만 하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엔지니어로만 있을 때는 법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이 법이 사실은 그거더라고요. 분대 단위로 한 5명, 10명을 통솔할 땐 야,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근데 국가 단위에서 만약에 이 국민들과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다 하나는 모든 일을 다 법으로 만들어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조직을 움직이는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법을 잘못 만들면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되고 그렇게 해서 망가진 나라를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망가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버텨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망가진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법이 제대로 돼야 된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이 이제 누려야 된다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형님하고 뭐 우리 좋은 거지. 우린 소셜 네트워크, 사회관 인간관계가 좋아.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현임부 비례에도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얘기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건설 관련 법제도에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 낑낑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비리 담합 덤핑 뭐 최상 5년 종기념 뭐 그리고 건설에 이건 기술 나이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 짓지 않습니까? 30층 짓는 건설업자고요. 또 50층짜리 나면 벼 그럼 나 그거 못해. 50층 하고 100층 이거 접어 그럼 나 그거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위권 되는 그 건설 국가에 가서도 우리가 100층짜리고 아까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KLCC 타워, 타이베이 공인, 101 부르즈 칼리파 이런 해외 초고층 빌딩들을 다 우리나라 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 29개 학회, 17개 협회 이게 뭐 건설협회, 교통협회, 무슨 건설인협회, 설계, 기술자인협회, 쭉 이쪽은 5개 공단, 도로공사, 수자공사 등등 해갖고 이 대한통합학회 회장과 미래비전원 두 사람의 어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가겠다고 연명 사인을 한 M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활동 계획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론은 하여튼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은요 3만 불 시대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보면요 3,000불 시대 때 그 사고방식하고 행동 성공별하고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성공했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면 일한 시간만큼 돈 더 받고 돈 남은 물건 좀 더 만들어내고 하는 게 우리 3,000불 시대 때 사고방식인데 3만 불 시대 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거 똑같은 방법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는 것이 바로 3만 불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이제 버리자. 퍼스트 무버가 되라. 근데 게살보러 여기 가는데 이게 패스트 팔로워 이것도 이게 패스트 팔로워에 오히려 그 낙후자였으면은 이게 잘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확 바꿔라? 이거 잘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방법으로 절대 승부가 됐거든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뭔가 혁신적인 거. 아니면 기획할 때도 남들이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내용식대 같은 거, 는 좀 이상해요. 획기적이긴 한데 획기적인 건 플러스 알파 획기적인 것은 생산적인 거고 획기적인 것은 가능성이 낮은 거하고는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요, 도덕의 증가하고 기술의 발전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야를 점프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분야를 점프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러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점프가 있으면 전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